오늘 자꾸 지금 캠코더가 자꾸 끊겨가지고 몇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촬영을 하네요. 자, 드디어 1학년 온라인 수업이 시작됩니다. 2학기 한국사 4차 시 수업이고요. 저번 주 여러분들이 등교해서 한 수업을 이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 부분을 아직까지 진도를 못 나간 그러한 학급에서는 여러분들이 등교를 하면 다음 주에 그 부분을 메꿔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번 보죠. 오늘은 고려의 학문과 사상이라는 주제인데요. 고려의 시대의 학문과 사상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불교요. 또 하나는요, 유학을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자, 유학의 발달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고려 건국 초기에 유학은 어떠한 발달 단계를 거쳐왔는가라는 건데요. 고려를 건국했던 인물이 바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누굽니까? 태조 왕건이잖아요. 이 왕건은 대표적인 호족 세력이었고, 이 호족 세력과 신라의 비판적이었던 육두품 세력들이 결탁해서 새로운 국가인 고려를 건국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조 왕건 때는 이 고려를 건국하는 데 또한 공이 있었던 어떤 애들요? 신라의 육두품 잠깐만요. 육두품 계통의 유학자들을 대거 관리로서 등용했다. 그리고 이들을 이용해서 유학 교육을 널리 장려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고요. 자, 고려시대 때 유학이 가장 크게 발전하게 되는 계기는요, 광종 때였겠네요. 그렇죠? 광종 때 특히 유학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광종 때는 우리나라 최초로, 역사적으로 최초로 과거 제도가 처음으로 실시되어졌기 때문입니다. 958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과거제도라는 제도가 처음 실시되어졌고요. 후주 사람이었던, 중국의 후주 사람이었던 쌍기라는 사람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우리나라 최초로 광종 때 과거제도를 실시한 겁니다. 자, 과거제도라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뭘 봐서요? 시험을 봐서 관리를 뽑는 그러한 제도잖아요. 이때 과목이 바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유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유학에 능통해야 한다. 유학 공부를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유학이 발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고려 광종 때 과거제도가 실시되면서부터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고려 초기에 굉장히 또 중요한 왕 성종이죠. 성종은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유교 통치 이념을 확립한 그런 왕이다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태조 왕건이 숭불 정책을 굉장히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종은 불교를 좀 더 억압하고 유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던 왕이 바로 성종이었다. 이 성종이 유교 통치 체제를 확립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또 그의 신하였던 최순노였잖아요. 요즘에 TV에 보면 시무7조 이래서 굉장히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사람의 시무28조, 이것을 지금 현대인들이 인용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최순노의 시무28조를 수용했고요. 그 수용한 결과 치국, 나라를 통치하는데 그 근본 사상은 유교 사상을 이용해서 통치체제를 확립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성종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교 통치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교 교육을 굉장히 중요했을 거고요. 유교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이 이 성종 때 설치되어졌는데요. 고려시대 때 유교 교육기관이 바로 뭐였습니까? 국자감이었습니다. 국자감이라고 하는 유교 교육기관을 설치한 거죠. 이 유교 교육기관은요, 여러분들 삼국시대부터 있었죠. 고구려에 태학이 있었고요. 다음에 통일신라에 국학이 있었고요. 다음 발해에 뭐가 있었습니까? 주자감이 있었습니다. 자, 고려시대 때 유학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은 국자감이었습니다. 당연히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수도였던 개경에 있었겠잖아요. 그런데 수도에만 유학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있다 보니까 지방에는 이 유학 교육에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 지방에도 유학을 가르칠 수 있는 인재들을 지방에 파견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12목, 전국을 12개의 목으로 나눴잖아요. 이 12개의 목에다가 이게 유학에 능통한 그러한 관리를 지방에 파견했는데요. 그 관리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뭐라 불렀다고요? 경학 박사라고 불렀고요. 경학 박사를 12목에 한 명씩을 다 파견해서 지방에도 유학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우리가 초기에 유학을 발달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두 임금 광종과 성종에 대해서 내용을 잠깐 살펴봤고요. 이제 중기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기는요, 봐봐요. 이 중기 때는 문벌 귀족들이 모든 권력을 장악했던 그런 시대잖아요. 뭘 바탕으로 했어요? 음서제도와 공음제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정치적인, 경제적인 권력을 장악했던 인물들이 바로 문벌 귀족들이었고요. 이 문벌 귀족의 성격은 개경파였죠. 어떤 성격이었습니까? 보수적이고 사대주의적인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문벌 귀족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자겸이었고, 이자겸이 누구의 금나라의 4대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했잖아요. 자, 그런 면을 봤을 때 굉장히 보수적 성격이 강했던 세력들이 문벌 귀족인데, 이때 문벌 귀족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을 때 유학의 특성 또한 굉장히 어떤 성격이요? 보수적인 유학의 성격으로 전환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네요. 그러면 전기의 유학은 보수적이 아니라 어떤 성격이 강하다는 얘기입니까? 진보적인 그러한 성격이 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다음에 고려 중기의 대표적인 유학자 2명을 살펴볼 건데요. 해동공자, 중국에서 해동공자라고 칭송할 만큼 유학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과 능통했던 인물이 있었는데요. 고려 중기를 대표하는 유학자 누구요? 최충이라는 인물입니다. 최충이라는 인물인데, 요 구제학당 문헌공도를 세웠다라고 하는데요. 이 구제학당과 문헌공도는 국가에서 세운 학교가 아니라 개인이 세운 사립학교다 정도 보시고요. 뒤에 상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려 중기의 대표적인 유학자 최충, 또 한 명이 바로 누굽니까? 김부식입니다. 문벌 귀족의 또 대표적 인물 중에 한 사람이 김부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김부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바로 삼국사기잖아요. 삼국사기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역사서를 또 기록하기도 했고요. 또 김부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서경파였던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을 진행하는데 그를 진압했던 그러한 또 인물 중에 인물이 바로 김부식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고려 중기에 어떤 유학이요? 보수적 성격의 유학을 대표하는 그러한 인물이었다. 왜? 김부식은 대표적인 문벌 귀족이었고, 그렇다면은 김부식이 썼던 삼국사기라는 역사책 또한 어떤 성격이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보수적인 성격의 역사서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보수적 유학을 이끌었던 그러한 문벌 귀족이 결국은 무신정변으로 인해서 몰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유학, 공부와는 좀 거리가 먼 무신들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당연히 유학 또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위축되고 쇠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고려시대의 교육기관인데요. 이 교육기관은 관리의 양성과 관리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교육기관.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과거제가 실시됐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과거 시험을 봐서 관리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려시대 때 교육기관이 있었던 거죠. 지금으로 보자면 입시 교육기관 같은 그러한 성격도 강했던 그러한 교육기관입니다. 다 설명했네요. 중앙에 있었던요, 개경에 있었던 무슨감, 국자감, 또 한번 반복되네요. 국자감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이 있었습니다. 다음요, 지방에는요, 또 지방에도 유학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있는데요. 요즘도 남아있죠, 그렇죠? 뭐요? 향교입니다. 지방에서는요, 향교라고 하는 또 유학을 가르치는 교육기관도 있죠. 그래서 우리 여수에도 향교가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향교는 지방에 있는 교육기관이면서 오늘날로 보자면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그런 성격이 강했다면,
국자감은 개경에 있으면서 무슨 성격이 강한 거예요? 국립대학교.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자면 서울대학교 같은 그러한 성격이 강했던 게 바로 국자감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지방에는 향교에서, 중앙에서는 국자감이라는 교육기관에서 이 유학을 가르쳤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요. 자, 선생님 요거 나왔네요. 사학. 요거 별표하게 칠게요. 자, 사학이니까 이거는 반대말은 관학이죠. 국가가 만든 교육기관이 아니라 개인이 만든 교육기관을 우리가 사학, 오늘날은 뭐냐면 사립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이때는 고려 중기 때는요, 국자감보다는 이때 이러한 사학이요, 사립학교들이 훨씬 더 과거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훨씬 더 많아서 적중률도 높고, 그래서 젊은이들이요 국자감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사립학교를 더욱더 선호했는데, 이러한 사립학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학교가 최충, 아까 얘기했죠? 해동공자라고 불렸던 최충이 세운 학교였는데, 그 학교가 바로 구제학당이라는 학교였었습니다. 이 구제학당은요, 후에 이름을 바꾸는데요. 그 이름을 뭐로 바꾸냐면요, 문헌공도라고 이름을 또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충이 세운 학교를 구제학당 또는 문헌공도 둘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학당, 이 최충의 구제학당이 가장 유명했고요. 이와 함께 최충이 이 구제학당을 만들어가지고 대히트를 치니까 다른 유학자들도 사립학교들을 막 만들었겠죠. 그래서 유명해진 사립학교가 이때 몇 개가 있었냐면요, 12개의 사립학교가 융성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립학교가 바로 구제학당, 최충의 구제학당이 제일 유명한 그러한 사립학교였다. 그러다 보니까 국자감과 같은 관학은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세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학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융성하고 공교육이 굉장히 위축되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공교육을 어떻게 하자? 살리자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대거 막 실시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립학교들이 너무 번창하고 반면에 관학, 그러니까 국가가 만든 학교, 국자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자감이요, 쇠퇴하다 보니까 이렇게 쇠퇴해가는 국자감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던 거죠. 이와 같이 국자감을 다시 진흥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거기에 대한 진흥책을 발표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서적포입니다. 서적포라고 하는 책을 출판하는 기구입니다. 책을 찍는, 지금으로 보자면 인쇄소 같은 거죠. 예전에는 책이 굉장히 귀했겠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자감 안에 서적포라고 하는 출판사를 만들어서 여기서 책을 찍어내어서 국자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책을 출판했던 출판사 같은 그러한 기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칠제입니다. 요거는요, 자, 구제학당이잖아요. 최충이 구제학당이 굉장히 과거 시험에 적중률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거를 모방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 시험에 나오는 7개의 과목을, 그렇죠? 7개의 과목을 어때요? 전문가를 초청해서 쪽집게 강좌를 실시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칠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자면 1타 강사들을 초청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거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끔 국자감에서도 전문 강사들을 초청해서 7개 과목에 대해서 특별 강좌를 개설하기도 했었고요. 또 예나 지금이나 또 뭐로 유혹하는 겁니까? 야, 관악에 와, 그러면 뭐 줄게? 장학금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장학재단을, 양영고라고 하는 장학재단을 세워서 이 장학금으로 또 학생들을 관악으로 유인하는 그런 유인책으로 사용을 했던 겁니다. 또 인종 때가 되면요, 경사육학이라고 해서요,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닌데요, 경사육학을 또 정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국자감 안에는요, 유학뿐만 아니라 기술학도 함께 가르쳤는데, 유학에서는 국자학, 태학, 또요 사문학, 이러한
학문이 있었고요. 기술학 분야에서는 또 율학, 서학, 또 산학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국자감 안에 6개의 학문, 과목을 가르쳤다라고 해서 경사육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경사육학을 정비하기도 했었습니다. 쭉 보시고요. 이 부분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선할 때 국자감이 충주할 때는 국학으로 바뀌고 총선할 때는 성균관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명칭이 변경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굳이 보시지 않으셔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헷갈리니까요. 고려시대 때 교육기관은 국자감이다. 요거만 좀 기억하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공민왕 때가 되면 아까 순수한 유학교육기관으로 바뀌어진다, 정비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까 선생님이 경사육학 이 안에 자 유학뿐만이 아니라 뭐도 포함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기술학도 여기에 3개의 과목이 있었다라고 가르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제외하고 기술학은 빼고 순수한 무슨 기관? 유학교육만 하는 기관으로 정비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르셔도 별로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핵심 정리해 볼게요. 고려 중기에는 국자감 같은 관학보다는 사학이 훨씬 더 융성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학교가 12개가 있었고 그 사립학교 12개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학교가 최충이 세웠던 구제학당 또는 구제학당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문헌공도라고 불렀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립학교들이 융성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세운 관학, 국자감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위축된 국자감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출판사였던 서적포도 만들고요. 전문 강좌인 칠제도 개설하고요. 다음에 장학재단인 양형고도 만들어서 이때 국자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지급하고요. 또한 이때 국자감 안에는 국자학, 태학, 사문학, 또요 율학, 서학, 산학 같은 이와 같이 6개 학문을 가르치는 경사육학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으로 정비하기도 했었다. 이런 정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요. 자, 고려시대 때가 오면요. 자, 드디어 유학 중에서도 뭐가요? 성리학이라는 유학이 고려 후기에 전해집니다. 어디로부터요? 원나라로부터 전해지게 되는데 이 유학은 그 전의 유학은요. 훈고학이라는 유학이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신유학이 중국에서 만들어지게 되고 그 유학이 어디로요? 우리 고려로 전파되게 되어진 겁니다. 이 성리학을 집대성하고 학문을 만들었던 인물이라고 얘기하면요. 우리가 주희라고 얘기하잖아요. 주희 또는 주자라고 얘기해서 성리학을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르기도 합니까? 주자의 학문이다. 그래서 무슨 학이라고 해요? 주자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리학이 고려 말에 들어오기 이전에는 경전의 해석에 힘썼던 훈고학이었는데 고려 말기가 되어지면서 후기가 되어지면서 이때 새로운 신유학이 보급되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성리학은요. 여기 가로가 굉장히 작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학습지에는 좀 크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인간의 심성, 또 우주의 원리 이런 것들을 철학적으로 연구하는 그러한 학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가장 간단하게 인간의 심성이 선한지 악한지, 인간의 도리, 또 우주는 리로 이루어져 있는지, 기로 이루어져 있는지, 우주는 어떻게 운행되어지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형이상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연구했던 그러한 유학의 한 일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공부했던 이 훈고학과는 달리 굉장히 복잡해진 그리고 또 굉장히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유학으로 더욱더 발전하게 되어졌었던 겁니다. 이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건요. 충렬왕 때 누가요? 안향이라는 인물이 원나라로부터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소개했습니다.
자, 그래서 안양이라는 인물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성리학을 소개했다는 거예요. 총선왕 때, 자, 이재현이 원의 망권당이라는 곳에서 원나라 학자들과 교류하기도 했고요. 자,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점차 심화되고 공민왕 때 이제 대대적인 이러한 유학을 공부했던, 성리학을 공부했던 인물들을 대거 발탁하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재현, 이색, 정몽주, 권근, 정도전 같은, 자, 이런 사람들 다 뭐라 부릅니까? 자, 유학을 공부했던 인물들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신진 4대부라고 불리는 그러한 인물들을 교육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원나라로부터 수용되어진 성리학을 받아들인 세력들을 우리가 신진 4대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진 4대부들이 성리학을 수용했고요. 자, 이 신진 4대부들이 성리학을 수용한 가장 큰 이유는요. 자, 현실 사회의 모순을 개혁하기 위함이었다. 현실 사회가 어땠는데요? 이때 당시에 자, 신진 4대부들이 성리학을 받아들일 그 당시가 누구요? 원나라에 빌붙어 있는 뭐요? 권문 세족들이 굉장히 불교를 중심으로 했던 그 세력을 불교를 바탕으로 했던 이 권문 세족들이 부정과 부패, 비리 이런 것들이 만연했기 때문에 이러한 불교 중심의 권문 세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현실 사회의 모순 이런 것들을 개혁하자라는 그러한 의도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상적 기반으로서 얘네들은 성리학을 받아들이게 되어진 겁니다. 처음에 성리학이 들어올 때는요. 아까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이라는 얘기했죠. 처음에 우리나라의 고려 말기에 불교가 들어올 때는요.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이러한 성격보다는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실천적인 생활 속에서 실천적인 그러한 성리학의 성격이 강조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점차 가면 갈수록 조선시대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유학으로 변질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소학과 주자가래가 가장 대표적인 거잖아요. 소학은 어린 소년들이 유학을 가르칠 때 어린 소년들에게 유학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바로 소학이라는 책이죠. 이건 주자가 썼던 책이고요. 다음에 주자가래라는 또 예법서가 있는데 이것 또한 주자가 쓴 책입니다. 이것은요. 가정 내에서 지켜야 될 그런 예의 범절이거든요. 가정 내에서 지켜야 될 예의 범절을 적었던 주자가래 다 뭐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실천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실천적 기능을 강조했다라고 얘기하죠. 반면에 얘네들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권문세족과 결탁되어 있는 불교계, 권문세족, 불교계 여기에 비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권문세족과 불교가 아닌 새로운 사회, 새로운 나라 이런 것들을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 결과 결국은 새로운 사회, 뭐가 세워지게 됩니까? 성리학 중심의 사회, 국가인 조선이 그래서 건국되어지게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요. 자, 다음 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역사서요. 역사서의 편찬인데요. 초기 유학.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초기 유학은 굉장히 좀 진보적인 또 자주적인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유학인데 중기로 오면서 점차적으로 어떻다고요? 보수적이고 사대주의적인 유학으로 변경되어졌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초기 유학을 보니까요. 자, 가장 대표적인 왕조실록 우선 건국 초부터 편찬되어져서 근데 이 왕조실록, 고려 왕조실록은요 거라는 침입대로 또 소실되었고요. 다음에 7대 실록이라고 하는 실록이 태조부터 목종에 이르는 실록이 편찬되어지는데 이 또한 오늘날에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자 고려 중기의 자 역사서는요 선생님 뭐라고 했습니까? 굉장히 보수적이다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역사서가 김부식의 뭐라고요? 삼국사기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김부식이 삼국사기라는 역사책을 편찬했습니다. 이 삼국사기는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남아있는 역사서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역사서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가 바로 김부식의 삼국사기이고요. 자, 유교적인 합리주의 또 신라 계승의식이 강했다. 자, 이거는 얘기했었죠. 자, 우리가 서경파이들은 고구려 계승의식이 강한 반면에 신라 이 문벌 귀족 세력들은 신라 계승의식이 강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잠깐만요. 이제 자꾸. 자,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요 중기 때는 굉장히 어떤 성격이 강했다는 얘기입니까? 보수적이고 사대적인 그런 역사서가 바로 김부식의 삼국사기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김부식이 썼던 삼국사기라는 역사책이 쓰여진 양식이 좀 중요합니다. 이 양식이 뭐냐면요, 무슨 양식으로 쓰여졌다고요? 기전체 양식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이 좀 중요한데요. 기전체 양식으로 쓰여졌던 가장 최초의 역사책은요, 중국에서 썼던 사마천이 썼던 사기라는 역사책이에요. 그 사마천의 사기라는 역사책에서 이 기전체 양식을 처음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사마천의 역사서 사기를 본떠서 삼국사기 또한 기전체라는 양식으로 역사가 쓰여진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떤 양식이냐면요, 크게 세 개의 주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본기라고 해서 여기는 누구에 대한 역사? 왕에 대한 역사를 서술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세가는요, 왕 아래의 제후들에 대한 역사를 서술한 거고요. 다음에 지라고 해서요, 지는 여기서는 각종 뭐에 대해서? 제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각종 그 나라의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거고요. 다음에 열전이라고 했습니다. 열전은요, 신하들에 대한, 그 시대의 유명한 신하들에 대해서 쓰여진 그러한 부분들을 여기다 모아놓고요. 다음에 우리도 역사책의 맨 뒤에 보면 뭐가 붙어 있습니까? 연표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이 또한 기전체 양식의 맨 마지막에 보면요, 연표가 여기에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본기, 왕에 대한 역사와 다음에 누구에 대한 역사요? 신하, 그렇죠? 열전, 요 두 개다라고 해서 요걸 따서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기전체 양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기전체 양식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표시했고요. 다음에 후기입니다. 무신정변 이후에 혼란이고 몽고의 침입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겼느냐, 요약해서 있잖아요. 외적이 쳐들어오면 국내적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똘똘 뭉쳐서 우리는 힘을 모아가지고 이 외적의 침입을 막아내려고 하겠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을 하나로 똘똘 뭉치려고 하는 민족적인 그러한 어떤 의식? 자주의식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여러분들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또 우리가 일제 침입에 있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전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이 외적의 침입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떤 의식이요? 자주의식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잖아요. 그래서 이 몽고가 쳐들어왔을 때 또한 굉장히 자주적 의식이 강한 그러한 역사서들이 서술되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역사책들은 어떤 게 있는가 볼게요. 첫 번째, 해동보승전이라고 하는 역사책이 있는데요. 이거는 각훈이라는 인물이 서술했고요. 여기에는 유명한 삼국시대의 승려들에 대한 전기로 쓰여졌던 겁니다. 해동고승, 오래된 그러한 승려들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수록해 놓은 거고요. 다음에 동명왕편입니다. 동명왕편인데요. 이 동명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고구려를 건국했던 주몽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고구려 주몽의 업적을 칭송했던 그러한 또 역사서 동명왕편.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느 나라 계승의식이요? 고구려 계승의식을 표현했던 동명왕편이고요. 이 두 책은요, 무신집권기에 쓰여졌던 역사책이고요. 자, 반면에 원나라 간섭기 때 쓰여졌던 원간섭기 때 쓰여졌던 대표적인 역사서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 자, 가장 대표적으로 삼국사기 그러면 또 나오는 게 또 뭡니까? 삼국유사가 있죠. 삼국유사는 스님, 일현 스님에 의해서 서술되어졌고요. 당연히 스님이니까요, 불교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되었을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요, 삼국유사에는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초로 최초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뿌리는 중국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라고요? 단군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그러한 굉장히 자주적인 그런 의식을 강조하는 그런 삼국유사가 쓰여지게 된 것이 바로 원나라 간섭기 때고요. 또한 고조선 단군을 또 국가의 시조로 또 소개한 책이 하나 있는데요. 이승유의 제왕운기라고 하는 역사책 또한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내세웠던 원나라 간섭기 때 굉장히 민족적, 자주적인 성격이 강했던 대표적인 역사책 소개해 드렸습니다. 특히요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는 반드시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안 오네요. 그 다음에 좀 넘어가 볼까요? 왔고요. 됐고요. 다음에 말기는 정통의식과 대의명분을 강조한 성리학적 유교 사관이 대두되었다. 그냥 보시고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불교인데요. 불교는요.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불교는요. 건국 초부터 국가의 지원으로 불교가 발달되었습니다. 고려는 불교를 숭배하는 무슨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에요. 숭불 정책을 실시했다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태조는 이 숭불 정책을 자신이 죽을 때 후효식조에도 남겼잖아요. 불교를 숭상해야 돼 후대 왕들에게. 그리고 불교 행사였던 연등회와 팔관에는 빠뜨리지 말고 꼭 실시해야 해, 개최해야 해 라는 것을 신신당부했던 게 바로 태조 왕건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유운을 따라서 후대 왕들, 광종 같은 경우는 과거 제도를 처음 실시했는데 숭불 정책의 일환으로서 과거의 과목에다가 승과를 여기에 두기도 했었죠. 그렇죠? 무과는 아예 없는 데 비해서 승과를 둔 이유가 바로 숭불 정책의 일환으로서 과거 시험에 승과를 두기도 했고요. 다음에 국사, 왕사 제도를 실시했는데 국사, 왕사는 뭔 뜻이냐면요. 왕의 스승이다. 이 사자가요. 스승 사자거든요. 그래서 왕이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왕 옆에서 항상 국가의 정책을 결정할 때 조언을 하는, 그래서 왕의 스승이고요. 그 왕이 죽으면 그 스님은 뭐가 되는 겁니까? 나라의 스승, 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국사나 왕사나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고 왕에게 조언을 서슴지 않는 그러한 스님들을 우리가 국사, 왕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고려시대 때 가장 대표적인 국사 누구겠습니까? 대각국사 의천 있잖아요. 국사 이런 제도를 실시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고려시대 때는요. 불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원에다가 토지도 지급했습니다. 사원전이라는 토지도 지급했고요. 다음에 승려들에게는 면세 또 구역도 면제해주는 그러한 특혜를 주기도 했었고 또 이외에도 이 토지 외에도 뭐도 지급했다 그랬습니까? 노비들도 지원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노비 노동을 이용해서 고려사회의 수공업이요 사원 수공업 또한 발달했다 이런 얘기 설명했었습니다. 고려 중기가 되면서요. 요거 중요한 게요. 불교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했다. 그래서 뭘 통합하려고 그래요? 불교는요. 크게 나눠서 뭐와 뭐로 나눠져 있어요. 종파가 교종과 선종으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교종은 교리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고 선종은 뭐예요? 정신수양이나 참선 이런 것들을 중시했던 그래서 두 개의 불교 종파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 두 개의 불교 종파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고려 중기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실과 문벌 귀족의 지원으로 화엄종과 법상종 등의 뭐가 고려 중기에는 뭐가 더 유행했다고요? 교종이 더욱더 유행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종을 중심으로 해서 뭘 통합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선종을 통합하려고 하는 그러한 운동이 벌어졌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의천이었습니다. 대각국사 의천이죠. 대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크게 깨달았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크게 깨달은 나라의 스승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고려시대 때에는 가장 대표적인 스님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의천은요. 자기 아버지가 문종이었습니다. 임금이었다는 얘기죠. 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이 왕이 네 번째
아들이었거든요. 문종의 넷째 아들이 의천이었는데 이때 문종이 자, 누가 왕실에 위에서 중이 스님이 되겠느냐라고 하니까 이때 11살이었던 의천이 스스로 제가 스님이 승려가 되겠습니다. 자진해서 승려가 됐던 그러한 인물이 바로 의천입니다. 자, 그래서 의천은요, 교종과 선종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인물이고요. 그래서 교단을 통합해가지고 만든 불교의 종파가 바로 천태종이죠. 천태종, 해독 천태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천태종을 창시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자, 이것은요, 당연히 뭘 중심에 놓고요? 교종을 중심에 놓고 선종을 수용한 거죠. 흡수한 겁니다. 그렇죠? 선종을 통합했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교종을 중심에 놓고 선종을 흡수한, 통합한 그러한 것이 바로 천태종이었고 수행 방법은요. 교감, 겸수입니다. 자, 교감, 겸수를 제시했는데 교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교리를 얘기합니다. 교종에서 제일 중요히 생각하는 게 불교의 경전, 교리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통합이니까 또 선종에 뭐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관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신수양, 수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리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수양, 그러니까 선종에서 중요히 생각하는 참선과 정신수양 이런 것도 함께 겸해서 수행을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감겸수라는 말 속에서 벌써 교종과 선종을 하나로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거, 통합하려고 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의천이 죽은 후에 교단은 다시 분열되고 귀족 중심의 불교가 지속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뒤에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인물이 바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진울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승려는 또 뭘 중심으로 해서요? 선종을 중심으로 해서 교종을 또한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했던 고려시대 때 가장 대표적인 승려 2명을 얘기하시오라고 얘기하면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던 의천과 반면에 선종을 중심에 놓고 교종을 통합하려고 했던 진울, 이 두 승려를 고려시대 때의 양대 산맥이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일신라 시대 때 누구와 누구처럼요? 원효와 의상처럼 고려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두 승려는 바로 의천과 진울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진울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